네, 안녕하세요.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트 언어이해 유형을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그걸 토대로 2015학년도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유형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리트 내용일치 문항이 있고, 두 번째가 활용 문항, 그리고 세 번째를 보기 문항으로 분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할하고 나서 제가 풀이 스킬을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첫 번째, 소재의 의미라는 스킬, 그리고 두 번째로 관점이라는 스킬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용일치에서도 소재의 의미 스킬이 쓰이고 관점 스킬이 쓰이는 것처럼 활용에서도 똑같이 소재의 의미 스킬 그리고 관점 스킬이 쓰입니다. 보기 문항에서도 소재의 의미 스킬과 관점 스킬이 쓰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2015학년도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의 의미라는 스킬을 제가 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주로 리트 문제를 보게 되면 네모칸 안에 이게 미음이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네모칸 안에 특정한 키워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뭔가 키워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키워드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항상 그 키워드를 설명하는 한 줄에 줄을 그어주면 굉장히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점은 소재의 의미가 발전된 형태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인문지문이나 뭐 사회지문, 예술지문에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정한 학자의 관점이나 특정한 학파의 관점이 있다고 했을 때 관점을 설명하는 한 줄을 잡고 풀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소재의 의미 스킬과 관점 스킬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긴 했는데 이렇게 법학적성 시험 언어의 문제지를 다운받아서 여기에 제가 분류하는 대로 이렇게 관점 문항, 뭐 소재 의미 문항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두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사실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유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걸 적용하는 단계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런 스킬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린 뒤에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재의 의미라는 스킬이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스킬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기에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 키워드를 설명하는 핵심이 되는 한 줄에다가 형광펜으로도 좋고 아니 연필로도 좋으니 여러분께서 좀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핵심을 잡아주는 것. 이걸 유념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제가 이 스킬로 문제 푸는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라 아 저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점 스킬도 여기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는 걸 잡아주는 겁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굉장히 편법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토대로 판단하는 사고 과정이 리트 언어이에서 판단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리트 시험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 그러니까 후보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법문, 조문이라고 할까요? 법률의 그런 조문이나 아니면 판례들을 보고 이걸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고력을 보는 것이 시험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 주의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아마 좀 더 공부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소재의 의미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바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려고 하는 문제는 김소월의 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17번 문제입니다. 문제 17번을 보게 되면 제가 왜 소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간단하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김소월의 시에 대해서 해설한 거, 설명한 걸로 적절한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김소월 시를 설명하고 있는 핵심이 되는 한 줄만 잡아주면
아주 간단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 뭐 굉장히 길게 김소월의 시에 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가장 핵심이 되는 파트는 김소월의 시는 혹은 누구에게서는 이렇게 단어의 정의가 나오는 문형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 단어 혹은 개념의 정의, 문형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뭐는 뭐뭐에게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뭐은 대충 이런 것들 이렇게 생긴 걸로 김소월의 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위에부터 좀 읽어보면 두 번째 문단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김소월에게서 우리는 생에 대한 깊은 허무주의를 발견한다. 이 허무주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소월의 슬픔은 말하자면 자율적인 것이다. 이거는 그것 자체 해결이 되고 슬픈 표현은 그대로 슬픔으로부터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허무주의란 이것이다. 슬픔은 그것 자체로 해결이 되어버린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과 같은 의미,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파트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김소월의 시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근거는 자, 허무주의라는 키워드를 봤습니다. 그럼 허무주의와 부합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슬픔, 그 자체로 자족적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기준 가지고 저는 OX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게 되면 어둠에 대한 합리적 의식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허무주의랑 전혀 안 맞는 말이죠. 1번 지우겠습니다. 2번 시대 상황 때문에 어둠의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걸 포기한다. 포기면은 대충 슬픔에 빠져있다, 자율적이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확정은 못하니까 밑에 계속 볼게요. 자기 연민과 체념의 감정을 부정하고 어둠 자체를 지향? 이상하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생의 에너지. 아니죠. 자족적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혹은 뭐 절망을 전환한다 이거 될 수가 없고 5번 세계의 슬픔을 극복. 슬픔 안에서 뭔가 자족한다고 했는데 극복도 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봤을 때 이 허무주의라는 키워드에서 여러분이 집중을 하실 수 있다면 2번 어둠의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걸 포기한다 라는 거랑 자족적이다라는 키워드가 대응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소재의 의미라는 스킬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서 이 문제가 소재의 의미로 하나가 더 풀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18번 문제를 해설을 해볼 텐데 여기에서는 기업과 니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랑 니은에 대한 설명을 한 줄씩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관점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잡아볼게요. 자, 본문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기억은 한국 낭만주의의 매우 중요한 일면을 지각할 수 있다. 지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감정의 위안을 찾고 있었다라고 하고 다시 말아요.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말이죠. 그들에게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직관이 진실 안을 보다 적절한 수단이었다. 이게 한국 낭만주의의 특성입니다. 한국 낭만주의는 감정과 직관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구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은 밑에 보게 되면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는 직관이다. 그리고 한국 낭만주의가 결여하고 있는 거가 이거라고 나오네요. 한국 낭만주의 없는 거니까 잘 봐야겠죠? 사물의 핵심까지 꿰뚫어 보고야 말겠다는 형이상학적 충돌. 여기까지 찾았으면 사실 답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기억에서 한국 낭만주의는 감정과 직관 가지고 본다고 했고 니은에서 서구 낭만주의는 한국 낭만주의엔 결여되어 있는 핵심까지 꿰뚫어 보겠다는 자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내용 생각하면서 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서는 한국 낭만주의가 감정과 직관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니은에서는 서구 낭만주의가 핵심을 보는 것, 리얼리티에 대한 탐구, 형이상학적 탐구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낭만주의의 결여된 특성이죠.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말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니은은 기억과 달리 선명한 시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핵심을 뚫는다. 같은 말 아닐까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내적인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은 핵심을 본다고 했죠.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니은에서 기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서 기억이 니은처럼 성공하지 못한 건 조급한 열정이라고 했는데 감정과 직관이 조급한 열정인가라고 하면 조금 애매해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니은은 포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과는 달리 핵심을 꿰뚫는 걸 지향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 되고 5번에서 밖으로 향한다, 보려고 한다. 이거는 그냥 뭐 딱 봐도 감정과 직관인데 밖으로 향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해서 18번의 답이 3번밖에 안 돼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풀이하고 있는데 핵심 한 줄만 잡아서 그 핵심과 대응하는 말만 찾으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도 같이 풀려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형이상학적 전율에 대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형이상학적 전율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잡고 그걸 기준으로 선질 OX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자, 아까랑 근거 위치가 같죠? 형이상학적 전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자, 사물의 핵심까지 꿰뚫어 보고 말겠다는 의지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보게 된다면은 다양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직관. 그래서 핵심을 꿰뚫어 보겠다. 이것과도 다시 볼게요. 형이상학적 전율이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겠습니다. 핵심까지 꿰뚫어 보겠다. 자,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1, 2, 3, 4, 5번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1번. 이상세계에 대한 뚜렷한 전망이라고 했는데, 이거 이상세계는 사실 약간 그런 거예요. 무릉도원이나, 아니 뭐 천국 그 정도 돼야 이제 이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을 꿰뚫어 보고 현실을 분석하는 형이상학적 전율이 이상세계에 대한 전망?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설명이 아마 납득이 안 되실 테니까 밑에 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유사한 편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당연히 형이상학적 전율의 핵심까지 꿰뚫어 보겠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삼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씩 본문에서 강화해주면 좋긴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잘 보게 되면 리얼리티, 현실 꿰뚫어 보는 거 맞겠죠? 현실이 리얼리티니까 3번에 자기 밖으로 이것도 대충 핵심을 보려고 하는 꿰뚫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죠? 직관적 통찰, 가능성의 세계. 그러면 대충 이상세계보다는 가깝죠. 5번에서 진정한 탐구의 충동, 꿰뚫어 보겠다로 해결되죠. 그럼 적어도 여기에서 조금 애매하다 한다면은 3번이랑 4번은 본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면 좋긴 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일단 1번, 2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꿰뚫어 보겠다라는 표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기준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의 의미라는 스킬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도 사실은 똑같이 볼 수 있는데요. 필자가 지향하는 바에 가장 가까운 시라고 한다면 본문에서의 필자의 관점만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대체로 이러한 학자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글쓴이의 관점은 처음이나 마지막에 나와요. 여기도 푸는 방법은 똑같은 게 그냥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찾아주면 끝입니다. 자, 근데 여기 현실의 진면모를 파악하는 열의를 담은 시. 이거 위에서 18번이랑 19번에서 물어보던 거랑 똑같은 말 같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여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본다면은, 자, 여기 마지막 줄쯤에 보면은 그에게는 보려 에너지와 물어보려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라고 하고 있고, 모습들이 땅이 있다면 이라는 시는
답변에는 드문시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돼 있어서 대충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짐작이 되죠. 이렇게 하면 사실 이 문제는 전체 구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 자세하게 읽어야 된다거나 우리가 내용 이해를 굉장히 깊이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재의 의미라는 스킬 혹은 관점을 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얼마나 내가 힘을 줘서 읽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유형이구나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훨씬 덜 읽어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2번과 23번도 굉장히 짧게 해설 한번 해볼게요. 22번도 제가 소재의 의미라고 잡아놨고 23번은 보기에서 소재의 의미로 볼 수 있는 문제여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2번에 자 여기 보면은 회색 지대의 개념이 가지는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회색 지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은 회색 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나오고 그에 따르면 어쩌고 하고 나서 이 회색 지대의 특성을 한번 잡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색 지대라고 할 때 이곳은 쭉 이제 내려보면은 내려가도 되고 위에서 봐도 되는데 인간성을 그리고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용어를 사용하였다라고 대충 위에서 근거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보게 된다면 밑에 쭉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고 특화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밑에 또 회색지대가 서술이 되네요. 그리고 회색지대는 이분법적 사고 경영에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분법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하였다. 이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회색지대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잡는다면 이게 화면에 두 개를 보고 있으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이분법적 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회색지대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게 된다면은 회색지대 위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인간성이 살아남고 소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썼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랑 제일 비슷한 표현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제기라는 키워드에서 바로 1번이 답해요. 의문을 제기한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회색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인간성이 살아남고 소생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했는데 인간 존재 본성에 대한 성찰이랑 같은 말이죠. 그 답이 1번입니다. 2번 책임 소재. 이분법적 사고의 문제제기인데 여기는 억압자와 피고압자 이분법이죠. 3번. 얘는 인간성에서 좀 아닌 것 같죠? 지우고 4번 역사적 구체들을 분석하고 정의한다. 사회적 합의 이런 거 아니죠? 그냥 문제제기라고 했잖아요. 5번에서 이분법적 분류에 넘어서게 하여 여기는 그럴 수 있는데 능동적 단죄는 너무 같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답이 1번으로 굉장히 쉽게 잡힙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 문제에서 보기만으로 적어놓긴 했는데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글을 바탕으로 레비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 보게 되면 보기의 핵심만 좀 잡아보겠습니다. 레비의 글은 본질을 왜곡했다. 이유 하나 나왔네요. 그리고 독일인을 용서했나요? 그리고 생존자들에게 너무 많은 죄의식을 강요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본질 왜곡 그리고 죄의식이라는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 있는 선지를 바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전체 본문 내용을 한번 읽었다는 가정하에 판단하는 거긴 하지만 핵심은 본문 안에서 혹은 보기 안에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거 한 줄만 잡고 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보겠다고 한 게 본질 왜곡이라는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겠다고 한 게 죄의식 강요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왜곡이라는 말이랑 대응하는 거, 그리고 죄의식 강요라는 말이랑 대응하는 거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혹행위에만 집중하였다 수용소 단위라고 했는데 수용소 안에는 생존자 말고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에는 생존자라는 기준에서 기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지 못하게 한다. 거시적으로 보지 못한다랑 왜곡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서 여기도 기각할게요. 2번에서 극한 상황에서 일상에만 집중하게 한다. 이거는 생존자들에게 강요하는 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상사가 갖는 본연의 의미를 왜곡한다라고 할 때 일상사는 문제의 본질하고는 다르죠. 역사를 왜곡한다랑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상사가 갖는 본연의 의미를 왜곡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문제의 본질에 대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다층 차원의 수감자들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 생존자들에게 죄질을 강요한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역사적 평가를 유보하게 한다가 평가를 유보하는 건 본질을 바꾸는 거랑 다르죠. 문제의 핵심, 대상을 바꾸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라는 키워드에서 기각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피해자들 내부의 관계에만 주목하게 한다. 이거 맞죠? 생존자들에게 죄의식.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구체적인 것으로 만든다. 문제의 본질을 다른 것으로 돌린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4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게 되면은 관리자와 수감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애초에 이거 생존자의 죄의식에서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지우고 유럽이 감정 문제를 외면하게 한다. 이것도 그냥 좀 본질에서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사고 방식은 본문에서 키워드 하나 잡고 그걸 토대로 판가름한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되면 사실 과학 지문 풀이를 할까 말까 하다가 딱 하나만 잠깐 보려고 해요. 이게 시간 정말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28번 문제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제 보게 되면 기억에 대한 설명 한 줄, 니은에 대한 설명 한 줄 이렇게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보게 되면 기억 볼게요. 피드백 회로라고 했는데 얘가 뭐 하는데 라고 돼 있냐면 저장한다고 돼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니은 피드백 회로 같은 경우에는 내장된 논리 함수를 통해 상태를 변화한 뒤에 저장회로 입력과 연결한대요. 그러면 기억은 저장하는 회로, 니은은 연결하는 회로죠. 변환하고 연결한다.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에서 아까 저장하는 회로라고 했고요. 니은이 피드백 회로는 변환하고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랑 같은 말 찾아보면 답이 4번이에요. 아, 저장하기 위한 구조이다, 변환하기 위한 구조이다. 똑같은 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리트 풀 때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고력은 내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만 봐야지라고 좁혀서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번에서도 같은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1번을 보게 되면 A를 수행할 때 겸업금지 약정의 효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양자를 저울질하여 겸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울질하는 게 직업선택 자율 근로권, 자율경쟁을 한쪽에 영업비밀 등 정당한 기업 이익을 한쪽에 놓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 이익 퇴직점 제일 경업 제한의 기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고려한다라고 돼 있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핵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이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직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은 양자를 저울질이라고 했으니까 양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로자,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래도 앞에 것처럼 시력 측정 수준은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이 근로자가 손해죠. 그죠? 2번. 경업금지 기간에 경쟁회사의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게 설정된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근로자가 다른 회사 넘어가가지고 그 기간 끝나자마자 이거 개발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해주면 끝이잖아요. 그럼 이거 기업이 손해죠. 3번. 회사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이제 쏟았는데 이 근로자가 딴 데 가버리면 기업이 손해죠. 4번. 퇴직 전에 근로하던 회사에서 업무 상태 유사한 경우 기업이 손해겠죠.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갈 수 있으니까. 5번. 퇴직 근로자의 전질 계기로. 와, 이거 산업 스파 얘기죠. 그럼 기업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2, 3, 4, 5번은 전부 다 기업이 손해인데 1번만 근로자가 손해네요. 그럼 이거 부정적인 영향 1번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사고력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A를 보고 양자라고 있잖아요. 양자가 근로자랑 기업으로 나눠질 수 있겠다. 하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재의 의미 파트는 여기까지 해설을 했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관점 파트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